아저씨, 우리 이모가 봉투에 사진을 숨겨두는데 그 사진이 아저씨예요. 민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왜 내 사진을? 이름도 이유도 모르는 누군가가 봉투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의 얼굴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찾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늦가을 오후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민주는 묘지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죠. 꽃잎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그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수아의 팔죽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서자 민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43의 건장한 남자가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죠. 그는 묘비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위로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국화를 묘비 앞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혹은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외집 묘지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의 존재를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았죠. 그저 아내와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소리의 주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마침내 고개를 돌렸을 때 거기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아이였죠.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민준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진지했습니다. 민준은 눈가의 습기를 손등으로 재빨리 훔쳤습니다. 낯선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자주 오세요?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민준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묘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마치 그 이름을 아는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저 나윤이에요. 저기 아래쪽 마을에 살아요.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왜 말을 거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어린아이에게 가라고 할 수도 없었죠. 나윤은 한참 동안 말없이 묘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돌려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이모가요. 나윤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봉투에 사진을 숨겨두는데 요즘 그걸 자주 꺼내서 봐요. 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였지만 아이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죠. 그 사진이요. 나윤이 민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저씨예요.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뭐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으려다 말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놀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내 이모가 누군데? 나윤은 민준의 다급한 질문에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모요. 저랑 둘이 살아요. 이모가 저 키워주거든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없는 이모라는 사람이 왜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요? 그것도 숨겨두면서 자주 꺼내본다니요. 이모 이름이 뭐니?
민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모는 그냥 이모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모 이름 잘 몰라요. 이모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민준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름을 숨기는 사람, 사진을 몰래 간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이라니요. 머릿속에서 불가능한 가능성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수아는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쿵쿵거리며 점점 더 빠르게 뛰었죠. 아저씨,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나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준은 애써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은 감출 수 없었죠.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내 이모가 왜 내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물어봤는데 이모가 대답 안 해줬어요. 그냥 옛날 아는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옛날 아는 사람. 그 말이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준은 더 묻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 같았지만 어린아이를 이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이모가 늦으면 걱정해요. 아이는 손을 흔들며 묘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민주는 다시 아내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리석에 새겨진 이름 석자가 흐릿하게 흔들려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탓이었죠.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8년 전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고 관련 서류, 경찰 보고서, 보험 처리 문서들이 상자 안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죠. 그때는 너무 충격에 빠져 제대로 확인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회사 일을 수습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차분하게 서류들을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처리가 너무 빨랐습니다. 사망 확인부터 장례 절차까지 모든 것이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민주는 그저 주어지는 서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민준에게 누군가가 친절하게 모든 것을 대신 처리해 주었던 겁니다.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민주는 인터넷을 뒤져 당시 사고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정도의 사고라면 지역 뉴스에는 실렸을 텐데 검색 결과는 텅 비어 있었죠. 민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누군가가 기사를 막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보도되지 않도록 손을 쓴 걸까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죠. 창밖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아야, 보고 싶다. 그 밤 민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불씨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한번 붙은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았죠. 아니, 어쩌면 이 불씨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주는 나윤의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봉투에 숨겨둔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민주는 회사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를 보다가도 문득 멍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아무 설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주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나윤이 말했던 아래쪽 마을은 도심에서 꽤 떨어진 작은 동네였습니다. 낡은 주택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오래된 슈퍼마켓과 세탁소가 거리 모퉁이를 지키고 있었죠. 민주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걸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나윤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험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로 했죠. 민주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음료수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동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찾으시나? 민주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예. 친척을 찾고 있어요. 이 근처에 산다고 들었는데 연락이 끊겨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친척이라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모의 이름을 모르니 물어볼 수도 없었죠.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카가 여기 산다고 했어요. 10살쯤 된 여자아이인데 이모랑 둘이 산다고요. 할머니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말하기 꺼리는 표정이었죠. 아, 거짓말이구먼.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근데 그 이모라는 사람 좀 이상해요.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아. 반상회도 안 나오고 사진 찍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고. 민준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사진을 싫어한다고요? 그럼요. 작년에 마을 행사 때 단체 사진 찍자고 했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 그러고는 핑계대고 바로 가버렸어요.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신분을 숨기는 사람, 사진에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여기 사셨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글쎄, 한 7, 8년 됐나? 그때부터 쭉 조용히 살았지. 7, 8년.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아가 세상을 떠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였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슈퍼마켓을 나왔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나윤이었습니다. 아이는 학교 가방을 맨 채 민준에게 달려왔습니다. 해맑은 얼굴이었지만 민준은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윤아, 학교 끝났구나. 민준은 애써 평온한 척 말했습니다. 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옆에 섰습니다. 아저씨, 또 묘지에 가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그냥 이 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윤아, 저번에 말했던 거 있잖아. 이모가 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가 왜 내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더 알게 된 거 없어? 나윤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근데요, 요즘 이모가 이상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상하다니 뭐가? 며칠 전에 누가 전화했거든요. 그 뒤로 이모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더 자주 꺼내봐요. 하루에 몇 번씩이요.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의 전화, 그리고 그 후로 달라진 행동.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전화가 누구한테서 온 건지 알아? 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이모가 방에 들어가서 받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모는 대체 누구인가? 왜 자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전화는 무엇이었는가? 나윤이 갑자기 민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저 가봐야 해요. 이모가 늦으면 걱정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서 가. 그리고 나윤아. 민준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모한테 나랑 만났다는 말은 하지 마. 알았지? 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아이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자 민준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일부러 마을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이모라는 사람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해가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무렵 민준은 좁은 골목 끝에 있는 낡은 주택 앞에 섰습니다. 나윤이 들어간 집이었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민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귀청을 때렸죠. 문에서 나온 사람은 이모라는 그 여자였습니다. 후드를 깊이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골목을 두리번거리더니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듯이요. 민준은 숨을 죽인 채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걸음걸이, 어깨의 기울기, 뒷모습의 실루엣. 어딘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골목 끝에서 멈춰서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이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통화가 끝나자 여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한참이 지나서야 전봇대 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모라는 여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그녀는 과거를 숨긴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당신은 누구야?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 의문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이모의 정체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과거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8년 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짚어봐야 했죠.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오래된 상자들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서류 뭉치들 사이에서 당시 회사 관련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는 그것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민준의 회사는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시기에 회사까지 망한 것이죠. 당시에는 모든 것이 불운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회사 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당시 거래처 목록을 펼쳤습니다. 거래처들이 일제히 손을 떼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수아가 사고를 당한 것이 2017년 9월 3일이었죠.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한 것은 9월 10일부터였습니다. 민준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내의 사망과 거래처 이탈이 고작 일주일 차이라니요.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보니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민주는 컴퓨터를 켜고 당시 경쟁사의 움직임을 검색했습니다. 신태경이라는 이름이 여러 기사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신태경은 당시 업계에서 급부상하던 인물이었죠. 민준의 회사가 무너진 직후 신태경의 회사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았습니다. 서랍 깊숙이에서 변호사 사무실 봉투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그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수아의 사망 처리 관련 문서들이었죠. 민주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위임장이 한 장 끼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변호사에게 모든 처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죠. 하단에는 민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준은 이 서류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글씨체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특히 이름 끝 획이 평소와 달리 위로 튀어 올라가 있었죠.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쓴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었죠. 민준은 다른 서류들도 급하게 확인했습니다. 동의서, 확인서, 인감증명 위임장 모두 민준이 직접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중 상당수를 민준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고 누군가 내미는 서류에 기계적으로 도장만 찍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서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처리되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누군가 모든 걸 조종. 수아의 사망 처리도 회사 일도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서재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다시 서류 더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관련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아의 사망보험금 처리 기록이었죠.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돈을 받은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돈 따위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만 막막했습니다. 민주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8년 전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해당 시기의 거래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보험금은 분명히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부분이 빠져나갔더군요. 민주는 그 출금 내역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출금 기록 중에는 수아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것이죠. 이게 뭐야?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수아 명의의 계좌는 사고 전후로 급격하게 움직였습니다. 사고 직전에 큰 금액이 입금되었고 사고 직후에는 여러 곳으로 분산 이체되었죠. 마치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돈을 움직인 것처럼요. 민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아도 피해자였을까요? 혹시, 정말 혹시 수아가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걸까요? 민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자꾸만 의심을 키웠죠.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수아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이 피해자였던 거야 아니면 차마 그 다음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서재 불을 끄지 못한 채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이제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8년 전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마도 신태경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그 조작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민주는 묘비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8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사람. 그런데 지금 그는 그 사람을 믿어야 할지조차 모르겠었습니다. 나는 뭘 믿어야 하지? 민준의 물음은 텅 빈 서재에서 메아리처럼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서류 속 숫자들이 어른거렸고 수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는 새벽 5시에 다시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회계 자료를 뒤지기로 했습니다. 8년 전 회사가 무너질 당시의 외부 감사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터였죠. 민주는 예전 회계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그 회계사는 아직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8년 전 감사 자료요? 그거 법정 보관 기간이 지났는데 혹시 남아있는지 찾아볼게요. 회계사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다급한 부탁에 군말 없이 자료를 찾아주었죠. 2시간 후 민준의 이메일함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시 회계 자료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민준은 숫자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이상한 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죠. 수아 명의로 추정되는 연결 계정이 있었습니다. 회사와 직접 연결된 계좌는 아니었지만 자금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그 계좌가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나기 3달 전부터 이 계좌로 작은 금액들이 꾸준히 빠져나갔고 사고 직후에는 큰 금액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민준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이 돈의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계좌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은행 기록에 접근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했고 8년이나 지난 자료를 개인이 확인하기는 어려웠죠. 민주는 의자에 깊이 파묻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충돌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누군가가 수아의 이름을 도용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수아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순수한 피해자였다. 두 번째 가능성, 수아가 이 모든 것에 연루되어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민준을 배신하고 누군가와 손을 잡았다. 민주는 두 번째 가능성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나눴던 대화들,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리 없었죠. 하지만 증거는 자꾸만 의심을 키웠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래야 정신이 좀 들 것 같았죠. 수아야.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피해자였던 거야? 아니면 공범이었던 거야? 나는 뭘 믿어야 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볼을 스쳤습니다. 민주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핵심 기술 관련 서류를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민준의 회사는 독자 개발한 기술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었죠.
그 기술이 있었기에 대기업들도 민준의 회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무너진 직후 그 기술과 유사한 것이 경쟁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신태경의 회사에서요. 당시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술을 개발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민준의 회사가 무너지자마자 신태경이 그 기술을 들고 나타났다니요. 마치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민준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마 수아가 기술을 넘긴 거야? 그 생각이 떠오르자 민준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회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민준이 아는 한에서는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수아가 민준 몰래 무언가를 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민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 끝이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죽은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았죠. 그런데 수아가 정말 죽은 것일까요? 민준의 머릿속에 나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모가 가진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말. 이모라는 여자가 7, 8년 전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동네 사람의 증언. 그리고 후드를 깊이 눌러쓰고 얼굴을 숨기던 그 여자의 뒷모습. 만약 수아가 살아있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자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수아가 살아있다면 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8년 동안 숨어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껏 자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민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아야, 제발. 뭐라도 답을 줘.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서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밤새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함보다 더 무거운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수아가 피해자였든 공범이었든 살아있든 죽었든 8년 동안 덮어두었던 그 진실을 이제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수아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을 믿고 싶어. 제발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줘. 그의 속삭임이 텅 빈 서재에 가라앉았습니다. 민주는 직접 이모를 만나는 대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 그녀가 도망쳐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며칠 동안 그 마을을 드나들며 이모의 생활 패턴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이모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쯤 나윤을 학교에 보내고 낮에는 집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장을 보러 나가거나 나윤을 데리러 갔고 해가 지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민주는 어느 날 밤 10시쯤 그 골목을 지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모가 집 앞 골목을 서성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혹은 누군가가 오는지 경계하는 것처럼요. 민주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모는 골목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반대편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초조한 짐승 같았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낯선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죠. 남자는 이모를 스쳐 지나가면서 뭔가를 건네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이모는 그것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고
남자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저게 뭐였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메모 같은 것이었을까요? 민준은 쫓아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들킬 수 있었죠. 이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빠른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죠. 이모는 누구와 연락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주고받은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걸까요? 며칠 후 민주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나윤을 우연을 가장에 만났습니다. 아이는 민준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 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학교는 잘 다녀왔어? 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나윤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가 요즘 이상해요. 민준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밤에 잠을 안 자요. 제가 자다가 깨면 이모가 거실에 앉아 있어요. 불도 안 켜고 그냥 가만히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요. 나윤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이모가 저한테 맨날 같은 말만 해요. 문 열어주지 마. 누구 이름도 말하지 마. 맨날 그 말만요. 민주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모가 나윤이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겠지. 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요, 아저씨. 아이가 민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이모가 또 그 봉투 봤어요. 그러고 나서 몰래 우는 거 봤어요. 민준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울었어? 네. 사진 보면서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제가 봤어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뒤틀리는 것 같았죠. 이모가 왜 자신의 사진을 보며 울까요? 죄책감 때문일까요? 그리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윤아, 이모가 울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어른들도 가끔 힘들 때 우는 거야. 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이모가 또 걱정해요. 아이가 골목 저편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이모의 집을 관찰하고 싶었죠.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모와 나윤인 것 같았습니다. 두 그림자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작은 그림자가 큰 그림자에게 기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안에 있는 여자가 만약 수아라면 8년 동안 저렇게 숨어 살았던 걸까요? 낯선 아이를 키우며 매일 밤 불안에 떨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사진을 보며 울었던 걸까요? 그 순간 현관불이 켜졌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모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후드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죠. 그녀는 골목을 훑어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짧은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았어요. 더 조심할게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8년이라는 시간이 기억을 흐리게 만들어 확신할 수 없었죠. 통화가 끝나자 이모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의 경계심은 단순한 조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가 죄책감에서 온 것인지 위협에서 온 것인지 민주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윤이 본 눈물. 사진을 보며 흘린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민주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야? 민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그는 마침내 이모와 직접 마주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주는 이모가 장을 보러 가는 시간에 맞춰 마을로 갔습니다. 슈퍼마켓 근처 골목에서 우연을 가장해 마주칠 계획이었죠. 민주는 슈퍼마켓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죠. 만약 그녀가 정말 수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그녀가 도망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후드를 눌러 쓴 여자였습니다. 민준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여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5m, 3m, 2m.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후드 아래로 드러난 얼굴. 8년이라는 세월이 흔적을 남겼지만 그 눈은 틀림없었습니다. 민준이 수천 번도 더 바라보았던 그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반응은 민준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자는 민준을 스치듯 보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돌리며 지나쳐갔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를 무시하고 지나갔죠. 잠깐만요. 민준이 뒤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걸음이 빨라졌죠. 민준은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골목에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여자의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슈퍼마켓에 들어가지 않고 골목 반대편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여자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8년 만에 남편을 마주쳤다면 설령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도 어느 정도의 동요는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민준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죠.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날 알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이미 모든 각본이 준비되어 있었던 건가? 그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오늘의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인했죠. 그 여자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사로 돌아온 민주는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고 있었죠.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보?
무슨 제보? 비서는 손에 든 종이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출력된 이메일이었죠.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민준은 이메일 내용을 읽었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8년 전 사건을 파헤치면 지금 회사도 끝난다. 조용히 있어라.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언제 온 거야? 1시간 전에 회사 공식 메일로 왔습니다. 발신자 추적을 시도했는데 여러 국가를 경유해서 보낸 거라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민주는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죠.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사건을 파헤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 협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모와 마주친 것, 그리고 이 이메일이 온 것.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누군가가 민준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8년 전 사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아직도 과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 민준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좋아,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협박이 오히려 민준의 확신을 굳혔습니다. 만약 8년 전 사건이 단순한 사고였다면 누가 이런 협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막으려 한다는 것은 숨겨야 할 것이 있다는 증거였죠.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수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서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편이었든 나는 끝까지 파헤칠 거야.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협박을 받은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죠. 오히려 그 협박이 민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진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한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민준은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을 가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할 작정이었죠. 저녁 7시 민준은 이모의 집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조금 열리더니 나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저씨? 나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윤아, 이모 계시니? 나윤이 대답하기 전에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민준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 8년 동안 꿈에서도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더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였습니다. 수아야.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죠.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죠. 민주는 문틈 사이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수아야, 나야. 민준이야.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윤이 겁먹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모, 왜 울어요? 이 아저씨 누구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제발. 나한테 말해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윤이 이모 옆에 쪼그려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도 무슨 일인지 몰라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그 한마디에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8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왜 이러고 살았어? 왜 나한테 오지 않았어?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당신한테 가면 당신까지 위험해지니까.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야? 수아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8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8년 전 그날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신태경이라는 남자가 모든 것을 조종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수아는 그 계획의 일부로 이용되었습니다. 신태경의 사람들이 수아를 협박했습니다. 민준의 회사 기술 자료를 넘기라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고요. 수아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수아 명의로 가짜 문서들을 만들고 계좌를 움직이고 모든 것이 수아의 소행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수아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남편까지 끌어들이든지. 당신을 지키려면 내가 사라져야 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했어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요. 그게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의심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아가 배신자일지도 모른다고, 공범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당신을 의심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이도록 꾸며놨으니까. 민준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8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울었습니다. 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윤아, 이분은 이모의 남편이야. 이모가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던 사람이야. 나윤은 큰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이모가 울다가 웃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숨지 않아도 돼. 하지만 수아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날 감시하고 있어요. 민준의 눈이 단단해졌습니다. 걱정 마.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그들이 누구든 반드시 끝을 볼 거야.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에는 8년 만에 다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노만으로는 신태경을 무너뜨릴 수 없었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요. 수아와 재회한 다음 날부터 민주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사의 법무팀과 감사팀을 소집했습니다. 8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선언했죠. 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민준의 단호한 표정에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외부 법률 전문가도 섭외했습니다. 기업 범죄와 문서 위조 전문 변호사였죠. 변호사는 민준이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제대로 잡기 어려워요. 민주는 수아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8년 동안 무언가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단서들을요. 그날 저녁 민주는 수아의 집을 찾았습니다. 수아는 오래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나윤이 말했던 그 봉투였죠.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예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와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8년 전 신태경 측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협박 메시지의 일부, 그리고 당시 상황을 수아가 직접 기록한 메모들이었습니다. 민주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수아가 8년 동안 이것들을 어떤 심정으로 보관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있었어? 수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배신자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민주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이걸로 그들을 잡을 거야. 당신의 8년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의 조사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감사팀이 협력해서 8년 전 자료들을 추적했습니다. 신태경의 회사와 연결된 자금 흐름이 드러났고 당시 민준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윤곽이 잡혔습니다. 거래처들이 일제히 손을 뗀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태경 측에서 거래처들에게 압박을 가했고 일부는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민준이 아내를 잃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죠. 민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한편 민준은 언론 쪽에도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시점에 기사화할 준비를 했습니다. 신태경 같은 인물은 법정에서만 싸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론의 힘도 필요했죠. 수아도 민준을 도왔습니다. 8년간의 기억을 더듬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진술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서재에서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수아가 가져온 커피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수아는 민준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무섭지 않아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야.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민주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8년이나 숨어 살게 한 놈들이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수아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요. 그 사람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야. 그때 거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윤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모, 아저씨, 왜 앉아요? 수아가 일어나 나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윤아, 왜 안 자고 나왔어? 나윤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이모 데려가는 거예요? 민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는 이모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이었죠.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윤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윤아, 아저씨가 이모를 데려가는 게 아니야. 아저씨가 이모를 지켜주려는 거야. 나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모가 위험해요? 민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아가 나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나윤아, 걱정 마. 이 아저씨가 이모를 도와줄 거야. 나윤이도 이모도 이제 안전해질 거야. 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윤아. 아이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약속할게. 이제 어른들이 너를 이용하지 않게 할게. 이모도 나윤이도 아저씨가 지킬게. 나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신태경과의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민준의 반격이 본격화되자 상황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감사팀이 모은 증거들이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신태경의 8년 전 범행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된 시장 조작과 불법 행위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죠. 동시에 민준이 접촉했던 기자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신태경 회장의 과거 기업 공작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신태경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뉴스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쾌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8년 전에 밝혀졌어야 했는데 그때 자신이 너무 무력했던 것이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신태경의 측근들이 하나씩 검거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죄를 줄이기 위해 신태경을 배신했고 더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태경 본인이었습니다. 박 대표,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지.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지만 어딘가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서로 좋게 끝내자는 거야. 합의하면 내가 피해 보상도 충분히 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합의요? 당신이 내 아내를 8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게 하고 내 회사를 무너뜨리고 그걸 돈으로 합의하자고요? 전화기 너머로 신태경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업이요? 당신이 한 건 사업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아는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그 사람은 끝났어. 더 이상 우리를 해칠 힘이 없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민준과 수아, 그리고 나윤이었죠.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이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윤아, 왜 밥을 안 먹어? 나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모, 이제 아저씨랑 살 거예요? 수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도 숟가락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해요? 이모가 가버리면 나 또 혼자야. 그 말에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가 8년 동안 자신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알고 있었죠.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윤 옆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윤아, 이모가 어디 가겠어? 이모는 절대 나윤이를 버리지 않아. 나윤이 이모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요? 이모 안 가요? 응, 안 가. 이모가 약속할게.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윤은 친부모 없이 자란 아이였습니다. 수아가 8년 전 이 마을에 왔을 때 홀로 남겨진 아이를 맡게 되었고 그 뒤로 둘은 가족처럼 살아왔죠.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윤아. 아이가 눈물 젖은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이모를 데려가는 게 아니야. 아저씨가 여기로 오는 거야. 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모랑 나윤이랑 아저씨 셋이 같이 사는 거야. 어때? 괜찮겠어? 나윤은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민준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민준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8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신태경이 검찰에 소환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신태경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민주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나윤이 민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벌을 받는 거야. 나윤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이모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민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은 수아와 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신태경은 재판에 넘겨져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업 공작, 문서 위조, 협박, 자금 세탁까지. 그의 범죄 목록은 끝이 없었죠. 재판은 오래 걸릴 예정이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주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8년 전 자신과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담담하게 증언했죠.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민준의 어깨는 가벼웠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아도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8년 동안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던 신분을 복구하는 일이었죠.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었지만 수아는 불평 없이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민준과 수아, 그리고 나윤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낡은 집이 아니라 도시의 아파트였죠. 넓은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나윤은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나유는 빈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눈이 초롱초롱 빛났죠. 이모, 여기 진짜 내 방이야? 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윤이 방이야. 원하는 대로 꾸며도 돼. 나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공원이 보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모, 나도 저기 가서 놀아도 돼? 그럼 당연하지. 이제 마음껏 놀아도 돼. 나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8년 동안 조심스럽게 살아온 아이가 처음으로 마음껏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되찾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수아의 가짜 묘비가 있는 곳이었죠. 민주는 묘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죽은 줄 알고 절망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이렇게 오래 울게 해서.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긴. 당신이 제일 힘들었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묘비는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거짓이 진실로 바뀌고 죽음이 삶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나윤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이모가 숨어 살아야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야. 이제 필요 없어졌어. 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이모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민주는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윤이 학교 보내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평범하게 살자. 평범함. 8년 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나윤은 새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죠. 수아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상에 행복해했습니다. 20살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민준의 회사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신태경 사건으로 잠시 흔들렸지만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면서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거래처들도 하나둘 돌아왔고 새로운 계약도 늘었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나윤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기요. 민준과 수아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윤은 얼굴이 빨개진 채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나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말고 다른 걸로 불러도 돼요?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부르고 싶은데? 나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죠. 한참이 지나서야 아이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윤아. 아빠라고 불러. 나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시 한번 부르는 그 말에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아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훌쩍거렸습니다.
나윤이 의자에서 내려와 민준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준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없던 일로 덮지 않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함께 회복하기로 했죠. 그것이 바로 가족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은빛사연실이었습니다.